안녕하세요. 윤기수입니다. 지적재산권 2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중에서 이제 직무발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보면요. 직무발명이 주 목차이기 때문에 발명의 종류와 직무발명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명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2조에 보면요. 실시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시의 개념에서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이런 것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를 보면 물건의 발명과 방법 발명,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발명에는 그 나목의 그런 방법 발명과 가목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돼서 이제 실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상의 발명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발명은 크게 이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이제 구별되고요. 여기서 이제 물건 발명이 특허법 제2조 3호에 있는 그 실시 중 가목,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이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가 이제 그 물건의 발명의 실시라고 이제 했던 그 물건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건의 발명은 협의의 물건 발명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시 취급에서는 저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발명과 구별되는 게 이제 방법 발명입니다. 방법 발명은 협의의 방법 발명과 제법 발명이 있는데 아까 그 나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나목. 그 다음에 다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상 발명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뉘고 물건 발명은 협의의 물건 발명과 물질 발명. 그 다음에 방법 발명은 협의의 방법 발명과 제법 발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발명을 실무상, 학술상으로 이제 한번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립발명과 종속발명이 있습니다. 독립발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특허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발명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독립발명이고 다른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이게 바로 종속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이 있는데 기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술의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이게 바로 기본 발명이고 개량 발명은 이런 기본 발명을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한 발명, 이게 바로 이제 개량 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무 발명과 자유 발명이 있는데 이 직무 발명과 자유 발명은 오늘 배워야 될 강의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 직무 발명이 바로 이제 자유 발명과 구별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발명과 자유 발명은요, 사용자의 업무와의 관계 또는 이제 종업원과 직무와의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직무 발명인지 자유 발명인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발명과 이제 미완성 발명, 요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서 발명의 성립 요건을 다 갖추면 완성 발명이 되는 거고요. 발명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이제 비발명하고 이제 미완성 발명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별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발명과 비결합 발명이 있는데 결합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장치라든지 수단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상승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결합 발명이 되는 거고요. 비결합 발명은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비결합 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용도 발명과 물질 발명이 있습니다. 근데 용도 발명이 가로 열고 발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발명의 성립성을 얘기를 할 때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발견하고 구별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용도 발명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비아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아그라 그러면 발기부전 치료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본래 이 비아그라는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협심증 치료제로 만든 물질 발명입니다. 그런데 화이자에서 보니까는 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다른 용도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제 발견인 거죠. 발명이 아닌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그 발견을 하는데 그 기여가 크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 발견을 용도 발명이라고 해서 이건 특허법으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협심증 치료제에 대한 물질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물질인데 다른 용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발기부전 치료제 환자가 먹을 수도 있지만 협심증 치료제 환자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도가 달라서 달리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용도 발명과 물질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자체 발명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인데, 이런 미생물 발명은 좀 독특하게 출원 전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제기탁기관이라든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대응되는 그런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관련 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발명이 있고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엠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경우 또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업 방법 발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메소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 컴퓨터 관련 발명 자체는 이제 그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죠. 미국에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을 해줬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 지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지금 대법원의 심리에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으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정 발명과 관련 발명, 단독 발명과 공동 발명, 대발명과 소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무 발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질연구원의 정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연봉 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면 2010년도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중 연봉 킹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산업통상자원부지만 예전에 2010년도에는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연봉이 13억 9,511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봉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연봉은 옳게 받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정 박사는 휴대폰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필수적인 리튬을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 지질연구원의 정 박사가 이제 지질연구원에 속해 있는데, 이 지질연구원은 이 특허를 가지고 포스코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4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받았고, 이러한 40억 중에서 20억은 이제 발명자한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억 중에서 정 박사는 약 13억 정도를 받아서 자기의 이제 연봉하고 합쳐가지고 13억 9,511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2010년도 연봉을 받은 거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적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본래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39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명진흥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물론 특허법하고 그전 특허법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이걸 가지고 직무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가장 넓은 범위가 이제 자유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유발명 중에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게 이제 업무발명이고, 그 다음에 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거가 이제 직무발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는요, 이 업무발명은 이제 자유발명과 이제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발명이냐 직무발명 이 차이만 법률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직무발명에 대한 그 성립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됩니다. 먼저 종업원이 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종업원이 누구냐?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고용계약 등에 의해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업원은요, 상근이건 비상근이건 상관없고 또 보수지급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사용자하고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계약에 의해서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면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또는 뭐 법인이라든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발명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이른 행위, 이걸 가지고 이제 발명을 하게 된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재 직무라고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연구원으로 있고 그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발명을 했다. 그럼 당연히 직무발명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연구원으로 있다, 지금은 연구원으로 있지 않은데 과거에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러한 발명을 가지고 발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직무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 중에 완성을 한 경우만이 이제 직무발명이 되는 거죠.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그건 직무발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퇴직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 이제 발명을 완성했다. 그러면 그건 이론적으로는 자유발명이 되겠죠. 물론 그 경계선상에 좀 애매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재직 중에 완성을 해야지 직무발명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R&D 선수랑 구조인데요. 종업원이 발명을 하고요. 이러한 발명을 권리화해서, 즉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실험권 권리화해서 회사가 이득을 얻고 이 이득을 그 종업원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럼 종업원은 그 보상을 받고 연구 의욕이 고취돼서 또 발명을 완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R&D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발명을 완성했는데 발명으로 인해서 그 특허권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종업원은 보상도 안 받으니까는 뭐 연구 의욕도 고취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고 뭐 발명을 하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이 R&D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런 회사는 이제 좀 문제성이 있게 되고, 즉 R&D 악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 발명과 관련돼서 예약 승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경우는요,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예약 승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약 승계를 안 한 경우도 있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잘 모르는 경우는 예약 승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법률관계 또는 예약 승계가 있었을 때 법률관계,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약 승계 계약이 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은 기본적으로 종업원 것입니다. 즉 종업원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한테 기속하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명을 종업원이 사용자한테 양도하든 말든 이건 종업원 마음이 되겠고요. 다만 사용자는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시시권인 법정시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명진흥법에 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용자한테 통지하게끔 돼 있고,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간인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간 내에 사용자가 승계 의사 통지를 한 경우, 승계하기로 통지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승계 의사 통지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서 사용자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이 사용자는 종업원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약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법률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예약 승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약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면 발명진흥법상 기본 개념은요. 우리나라는 직무발명과 관련돼서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가진다라고 발명자가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특허에 관한 그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시권 이런 통상시권만 가집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에서 개정된 내용인데요. 발명진흥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예약승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법정시권도 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약승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정시권, 통상시권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간 규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예약승계 계약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승계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승계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발명진흥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종업원은 발명의 완성 시에 지체 없이 직무 발명의 완성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명진흥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문서로서 통지하게끔 그런 식으로 또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시점은, 즉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발명자인 종업원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한테 넘어가는 시점은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시점, 그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서 사용자로 넘어가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종업원이 특허 출원하는 경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 예약승계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무단으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용자의 승계 의사 통지 전과 후로 나눠서 이제 법률 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승계 의사 통지 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이 정당한 권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예약승계 규정이 있어서 예약승계 계약이 있어서 나중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넘기기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사용자의 승계 의사 통지 전에 특허 출원한 것은 종업원의 정당한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자는 종업원과의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아서 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요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특허 출원 자체는 종업원이 정당한 권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약 승계 의사 통지 이후에는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승계 의사 통지 시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업원한테 사용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 의사 통지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냐면 사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업원이 무단으로 특허 출원하게 되면 종업원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으로 이제 거절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정당 권리자한테 이제 권리가 부여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종업원이 아니라 제3자가 출원했을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또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하고 사용자 사이 예약승계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하고도 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양도 계약을 하는 거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중양도인 겁니다. 이중양도는 뭐 이게 민법상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먼저 특허 출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법률 관계를 보면 이중양도인 경우에 특허 출원 전에는 특허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원 이후에는 출원인 변경 신고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중양도 된 경우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원 이후에 이중양도인 경우는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권리자가 있고, 사용자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이 제3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먼저 출원했다. 마찬가지죠. 사용자가 먼저 출원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정당 권리자가 되는 거고, 제3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위반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러한 이중양도에 대해서 선의해야 되는데 이중양도에 대한 그런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3자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승계 여부에 대한 법정 기간 내에 이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즉 그 발명의 완성 사실을 이제 종업원이 사용자한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4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자유발명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예전 발명지능법에는요, 그 사용자가 권리 승계 후에 4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유발명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달리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발명지능법에서는 사용자의 승계 여부 통지를 해태한 경우, 즉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 통지, 승계 여부죠. 승계하겠다 또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발명으로 돼서, 자유발명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시권조차도 없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를 이제 그 권리 귀속 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직무 발명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완성 사실을 통지하게끔,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또 4개월 이내에 사용자는 승계 여부를 통지를 하게끔 돼 있죠. 승계 여부라고 하는 것은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통지와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지가 있을 수 있고, 승계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 권리는 이제 사용자가 가지고,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종업원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본래 사용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무상의 통상시권 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종업원한테 이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권인 법정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권리는 종업원이 가지고, 즉 자유발명된다고 그랬죠. 권리는 종업원이 가지고, 종업원이 가지니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자유발명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권이라고 하는 법정시권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승계하겠다는 통지 또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그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통지를 했다. 그러면 권리는 사용자가 가지고 사용자는 종업원한테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발명 보상이 있고요. 출원 보상이 있고 등록 보상, 실적 보상, 처분 보상, 출원 유보 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명 보상은 잘 안 해주고요. 출원 보상과 등록 보상은 해주는데 좀 작죠. 뭐 10만 원 뭐에서 50만 원 사이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실적 보상과 처분 보상이고, 출원 유보라고 하는 것은 출원을 미루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보면요. 종업원의 직무 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기술 이전 촉진법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이죠. 거기에 보면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 대한 보상은 연구자한테 50% 이상을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기여한 자도 10% 이상을 보상을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연구원에 있는 정박사가 그것도 이제 지질연구원이니까 국책연구기관이죠. 그래서 그쪽도 이제 공공기술 같은 경우에 이전받아 포스코로부터 이전해서 포스코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받은 40억 중에 20억을 50% 20억을 이제 발명자한테 보상을 해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약 13억 정도를 이제 정 박사가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기여에 따라서 이제 지분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여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13억을 보상금으로 받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등록 보상금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처분 보상금은 처분 수익금의 50%를 보상을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이제 청색 LE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어 화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0년여 연구 끝에 청색 LED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치어 화학이 이러한 그 발명에 대해서 이제 특허권에 대한 설정 등록을 받은 거죠. 니치어 화학은 1994년도에 이러한 특허를 기초로 해서 고위도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치어 화학이 나카무라 슈지한테 준 보상금은 2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2만 엔을 지금 가출하면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에 이제 나카무라 슈지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니치어 화학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했던 그 청구 금액이 200억 엔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가출은 약 한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지방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데 니체 화학이 이 특허로 인해서 약 1200억 엔, 약 1조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나카무라 슈지한테 가야 될 몫은 수익의 50%인 600억 엔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그 소송법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높게 판결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카무라 슈지의 청구 금액이 200억 엔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니처 화학은 나카무라 슈지한테 200억 엔을 지급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고 니처 화학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해서 이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8억 4,400만 엔이라고 하는 화해 금액을 제시했고요. 나카무라 슈지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수용하고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그 종업원이 발명한 경우에는 비록 이 종업원이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명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진흥법에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술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해주게끔 됐고, 일반적으로 보면 국제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50%.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60%를 하든지, 뭐 70%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공공기술에 이제 한정된 거고요.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규로서 이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사규로 정해져 있는 그런 보상금액에 불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좀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그런 그 직무 발명을 했던 그런 발명가들이 왜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이제 보상 금액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사규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약승계 계약을 더 가지고 그 종업원이 무조건 다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무상의 통사시용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예약승계 그런 의사통지를 승계 의사통지를 했을 때는 사용자가 그 특허를 받았으면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이제 법률 관계를 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러한 그 내용을 넣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